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앞 시간에는 이제 법과 정치에서 이제 그 비교 문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경제하고 사회문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제에서는 뭐 개념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크게 많지가 않아서요. 뭐 직접세, 간접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직접세는 일단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일치하는 이런 세금이 직접세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납세자인데 일치한대요. 그렇게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이 내게 되니까 조세 저항이 강해요. 그래서 징수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불일치해요. 이렇게 조세 저항은 좀 약한 이런 건데, 납세자는 주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납세자는 보통 기업이 되고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업이 납세자가 되고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는데, 그래서 기업이 낼 세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이게 조세전가라고 하죠. 그래서 조세전가가 용이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그러면 기업이 낼 세금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과정의 방식은 뭐예요? 이거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하죠. 가격 인상. 그래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조세전가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어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직접세는 버는 돈에 부과되는 게 직접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가장 대표적인 이런 세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출, 쓰는 돈에 부과하는데, 그래서 소비세가 여기다 하는데, 부가가치세하고 개별 소비세, 이 두 가지. 근데 우리가 뭐 모든 물가,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 10%씩 부가세율이 적용이 돼요. 근데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이나 고가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소비세율이 적용되는 이런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이나 고가품을 쓰게 되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개별 소비세만 따로 빼서 이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직접세는 또 누진세가 적용이 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고, 간접세는 비례세가 적용이 주로 되는데 이건 역진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역진성 이 부분은 간접세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지 비례세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는 종류하고 특징들은 이 정도까지 정리해서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직접 금융시장이랑 간접 금융시장, 요것도 뭐 내용이 많지 않은데 출제가 되면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가 자금의 수요자를 직접 결정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시장이고,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거기에 해당해요. 그다음 간접 금융시장은 이제 자금의 공급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자금의 수요자를 금융기관이 결정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그다음 은행예금, 보험, 펀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제 직접 금융시장은 안전성은 낮고 그다음 수익성은 높은 거고, 간접 금융시장은 안전성 높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안전성과 수익성은 서로 우리가 상충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관계로 좀 이해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만 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 요거 비교하는 거 자주 나오니까, 일단 주식의 발행 기관은 이제 다양해요. 채권은 정부가 하면 이제 국채, 지방 정부가 하면 이제 우리가 지방채, 공공기관이 하면 공채,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하면 금융채, 주식회사가 하면 회사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채권은 발행 주체가 다양하고, 주식의 경우는 주식회사만 발행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부채예요. 돈을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 자본에 해당하지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회사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이 된다. 왜냐하면 주주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만기가 채권이 있어요. 만기가.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면 이건 이제 갚아야 되는 것이고 주식은 만기가 없고요. 그다음 수익 형태는 주식의 채권의 경우 이자 수익하고 채권은 배당 수익이 되는데 둘 다 시세 차익이 있다라는 것이 둘 다 여기에 해당해요. 그다음 채권의 경우는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채권의 경우도 시사차익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보통 채권, 주식은 시세차익이 있다는 걸 많이 알지만 채권에 시세차익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만기 시 원금 상환, 만기가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상환 의무 없고, 근데 채권은 채권자, 소유자 됐고, 경영 참가권은 주식만 있어요.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위험의 정도는 주식과 채권은 위험성은 주식이 높고요. 수익성은 주식이 높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회사가 부도가 됐다. 채권부터 갚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채권이 이제 주식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주식과 채권의 차이는 이 정도로. 예, 그 다음에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사회문화입니다. 이제는 자연현상이란 사회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건데, 사례는 이제 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고, 자연현상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거는 인간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현상인데, 우리가 뭘 가치적이다, 가치 함축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자연현상이 뭘 가치적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연현상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게 뭘 가치적이다 이렇게 되고, 그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걸 가치 함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편성과 특수성,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일단 보편성만 갖고 기준을 얘기하면, 보편성은 일단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보편성인데,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둘 다 보편성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해요? 자연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이렇게. 그래서 보편성은 둘 다 있지만 자연현상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보편성을 갖는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사회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다. 이러면 맞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특수성 보겠습니다.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있어요, 없어요? 특수성이 없고 사회현상에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수성은 자연현상은 없습니다. 사회현상에만 특수성이 나타나요. 됐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자연현상을 좀 보면은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있습니다. 사회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보편성만 비교하면 자연현상이 더 강하다. 특수성은 사회현상에게만 있다. 이렇게 되고, 사회현상 기준으로 봤을 때 보편성, 특수성이 둘 다 있는데 어떤 게 더 강해요? 특수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뭐 둘 다 있지만 보편성과 특수성 다 가지고 있지만 특수성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존재 법칙이냐 당위 법칙이냐, 우리 요거 존재 법칙, 당위 법칙. 존재 법칙, A는 B이다 이런 법칙이고, 당위 법칙은 A, B여야 한다 이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사회문화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과 법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 법칙은 자연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인과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틀리죠. 둘 다 인과 법칙의 적용을 받아요. 근데 누가 더 강해요? 인과 법칙은 자연현상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비교 둘 다 있지만 누가 더 상대적으로 큰지 이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밑줄만 근 거는 대조의 원리로 이제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확실성의 원리냐 확률의 원리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자연현상과 사현상의 특징, 대조 포인트인지 비교 포인트인지 이거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보겠습니다.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에 잘 맞춰야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그럼 원인에 해당한 용어는 뭐예요? 독립변인이에요? 종속변인이에요? 이거는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종속변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법칙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화가 목적이에요. 일반화. 그러면 이 일반화를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죠? 표본의 대표성.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 강조가 되는 것이 양적 연구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사회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이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목적이지, 거기서 또 법칙을 찾아내겠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됐죠? 양적 연구. 그 다음에 방법론적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현상도 연구할 수 있다. 이게 양적 연구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론론이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다르니까 다른 방식으로 연구해야 된다 해서 방법론적 이원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사실과 가치를 구분할 수 있다. 이게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했으면 양적 연구는 사실을 연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을 연구하겠다. 이거 객관적인 사실만을 연구하는 것이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사실과 가치가 구분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질적 연구의 대상에 해당해요. 그 어떤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행위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이면적인 의미, 주관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양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계량화, 수치화 필요하고,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 연구가 가능한 것이 양적 연구고, 주관적 연구가 연구로 흐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질적 연구예요. 우리가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OX.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주관적 연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라는 건 알아요. 근데 주관적 연구로 흐를 수 있는 건 질적 연구의 문제점이지, 질적 연구가 주관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상 봤을 때 주관적 요인이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보이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어떤 이제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적 연구는 주관적 연구를 지향한다 이러면 안 돼요.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주관적 연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이해하시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질문제법이냐 실험법이냐, 그 다음에 면접법이냐 참여관찰법이냐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질문제법은 우리가 보세요. 주관적인 어떤 의견이라든가 주관적인 이제 성향 이런 거는 질문제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거는 질문지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질문지법에서 나온 포인트 하나 좀 소개하면, 보세요. 양적 연구에서 쓰이는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연구하는 게 양적 연구의 특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질문지법은 또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을 위한 자료 수집 방식이 질문지법이다라는 거 알죠? 근데 그러면 보세요.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자가격리 14일 동안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본인은 주관에 따라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가치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가치 판단하는지는 질문지법을 통해서 지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이제 의견이라든가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집법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요즘에 그런 선택지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관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질문집법이 그걸 알고 있어야지 이제 넘어가지 않는 이런 문제 요즘에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만 좀 체크해서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관료제랑 탈관료제. 관료제는 군대 조직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산업사의 소품종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앙 집권적이고 엄격한 분업, 수직적 이런 거고, 명령 복종이다. 역할 분담 명확해요.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해야 되지 이외 한 게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자율성 높고 안정성 높은 것이 관료제고요. 탈관료제는 정보사의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것이고, 권력이 분권화돼 있어요. 탄력적 업무 분담, 수평적이고 조언과 자문, 역할 분담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시켰다고 해서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걸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 탈관료제고, 그거 시키면 그것만 해야 되는 게 관료제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죠. 자율성은 높은데 안전성은 떨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 그래서 관료제, 탈관료제는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오면 이거 무조건 득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급이론과 계층이론에서 보면은 기준은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만 사회 계층 현상을 설명한다. 이게 계급이론이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준을 다 활용하는 거 이게 계층이론에 해당해요. 다원론이냐 이론론이냐 이렇게 좀 보시고. 근데 여기서는 이 경제적 기준하고 이 경제적 기준은 달라요. 요거는 일단 우리가 계급이론에서 경제적 기준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네, 이거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없는 사람 따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죠. 그래서 단절적이고 양극화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두 개만 쪼개지니까 양극하고 단절되어 있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단절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이 경제적 기준은 뭐예요? 재산이나 소득의 정도예요. 정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같은 경제적 기준이라 하더라도 단절적인 질문이냐 연속적인 질문이냐 이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가지 지위. 그러니까 경제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근대 초기 사회의 계층 현상을 설명하는 데 용이한 건데, 근데 초기 사회는 소수의 부르주아하고 다수의 비참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두 그룹은 정치적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마르크스는 경제적 기준을 제시했느냐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었죠. 근대 초기에 선거권 제한 기준이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있는 사람은 참여하고 없는 사람은 참여 못하니까 결국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회적 위신까지 높아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적 요인이 다른 것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평가하면 다른 계층에 대한, 다른 기준에 대한 평가도 다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지위불일치가 나타나서 안 나타나는 거죠. 계층이론은 이 경제적 기준이 결정되면 정치적, 사회적 기준도 별도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위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급의식 강하고 없고요. 중산층 없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이동이 불가능하다. 마르크스한테 무상계급에 태어나서 유상계급에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응? 살아생전에 갈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귀속적 요인 이런 부분, 내가 부모가 유상계급이면 그 사람 유상계급으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무상계급이에요. 그럼 나 무상계급이에요. 살아서는 저기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절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계층이론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론과 계층이론을 구분하는 것은 이 정도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쭉 읊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쭉 확인하고, 그러니까 비교 문제는 지금 싹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비교 문제는 거의 이제 10문제, 20문제 중에서 한 뭐 10문제 넘게는 다 비교 문제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충분히 득점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론, 사회 계층 현상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는 나왔죠. 일단 우리가 기능론에서는 사회 계층 현상, 사회 불평등 현상이 필수 불가결하다. 필요하다. 불가결, 해결 불가능하다. 어차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장점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갈등론은 필수 불가결은 아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갈등론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이제 사회 계층 현상은 개인의 능력 차이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계층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갈등론자들은 기득권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회 계층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부를 불균등하게 분배하는 그 사회적 기준이 있죠.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능론이고, 이거는 이제 지배 집단의 어떤 이익이 강제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갈등론이고, 그 다음에 이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사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 직업의 기준이 있다, 없다. 우리가 이 기능론이랑 갈등론 중에서 유기체 논리를 활용하는 건 뭐예요? 기능론이죠. 유기체 논리의 머리카락과 심장 얘기 제가 해줬죠. 그래서 이 유기체의 목적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것인데, 머리카락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크게 기여해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그건 생명현상이 끝났다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유기체는 심장을 탄탄한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유기체도 그렇게 관여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통합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가치를 행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많이 해주고, 그게 떨어지는 기능에 대해서는 적게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사회 불평등 현상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차등 분배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능론, 갈등론. 차등 분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기능론자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차등 분배를 해야 사람들이 성취 동기가 높아지게 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건 기능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불평등 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것이 위화감을 조성시키게 되면서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갈등론자들의 주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등 분배에 대한 이제 그 기대치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기능론, 갈등론 가면 돼요. 그러면 사회 계층 현상에 대해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사회 계층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보는 기능론자들은 개인의 능동성과 창의성을 인정하게 된다. OX. 이거는 X로 봐야 됩니다. X로. 우리가 이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계층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개인을 중시하니까 미시적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인의 능동성과 창의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능론자들은 거시적 관점이에요, 미시적 관점이에요? 거시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하게 되면 좋은 계층을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사회 구조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이어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서 계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그걸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기능론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언뜻 보면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계층 완성이 결정이 된다. 언뜻 미시적 관점, 능동성, 창의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계층 현상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진화론과 순환론 봅시다. 이건 사회 변동 방향에 관한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요. 일단 진화론은 사회는 일정한 방향, 발전적 방향으로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 변동은 그 다음에 사회 발전과 동일시한다. 사회 변동은 사회 발전과,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다.
그러니까 생물이 진화를 하는 것처럼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사회도 계속해서 변동하면서 발전만 한다. 그러면 이제 발전 방향은 단순한 것이 복잡해지는 거, 미신적인 것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 이게 다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진화론이고, 이거는 이제 그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진화론, 근대화론,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제국주의와 관련되는 이런 사회학 용어들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 변동으로 사회가 쇠퇴할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쇠퇴하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문제가 되고, 미래사회 예측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단기간의 사회 변동, 변동 설명에 용이하다. 단기간의 사회 변동 설명에 용이하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순환론이 적합하고, 단기적인 사회 변동은 진화론이 적합하고, 과거 사회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건 순환론이고, 미래 사회의 예측이 유리한 건 진화론이고, 그렇게 해서 대조 포인트를 좀 갖고 있으면 됩니다. 진화론은 이거 유기체 논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유기체. 생물학에서 말하는 유기체,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말하는 다윈의 진화론이 있죠. 그거 본떠 싼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 논리를 활용하였다. 우리가 유기체 논리를 활용한 거 세 가지, 사회문화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뭐가 유기체 논리를 써요? 기능론.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유기체 논리를 쓰는 거는 사회실제론. 그 다음에 사회변동 방향에 관한 이론 중에서는 이제 진화론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론을 보면은 사회변동은 탄생, 성장, 쇠퇴체를 반복한다.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변동을 비관적으로 본다. 요거는 보세요. 순환론은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거는 맥락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이 먼저 나타났어요. 진화론이 먼저 나타나서 사회는 발전만 할 겁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발전하기도 하겠지만 쇠퇴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명론적 시각을 가진다. 이게 마찬가지로 진화론자들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떤 인간이 인류 역사에서 사회 변동, 사회 구조의 변동을 동반한 사회 변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본 적이 근대 와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응? 그랬더니 발전만 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회 변동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게 되면 앞으로 사회는 계속 발전만 할 것이다. 진화론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랬는데 순환론자들은 아무리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만 끌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쇠퇴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해서 운명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 예측은 좀 어렵고 과거 사회 설명에 적합하고 좀 더 어떤 긴 장시간의 어떤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게 순환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이렇게 한번 읊어보고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고. 근데 근대화론하고 종속이론을 비교하는 거는 이번에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근대화론, 종속이론은 빼서 상관없어요. 우리가 빠진 거를 좀 체크하면 법에서요, 부동산 임대차 있죠? 그거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는 안 나갈 겁니다. 부동산 임대차. 굉장히 좀 어렵게 우리가 해놨는데, 여기는 빠지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출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 이거 좀 봅시다.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랑 관련되는 이런 이제 내용인데, 복지제도. 일단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를 비교하는 게 가장 큽니다. 여기서. 예,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사회보험에 해당해요. 대상은 일정 조건을 가진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 복지 또는 강제적 보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용 부담이 중요한데 개인 부담이랑 국가가 다 분담을 해요. 그래서 개인도 비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은 개인은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이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데, 원래 우리가 개인 보험하고 사회 보험을 좀 구분할게요. 그러니까 둘 다 보험인데 국가가 운영하는 건 사회 보험,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건 개인 보험이에요. 근데 개인 보험에서는 보험료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혜택이 크면 클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수혜랑 비용이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얼마를 내느냐 하는 거는 소득 기준으로 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혜택은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받느냐?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비용하고 혜택이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체크돼야 돼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선정해서 걷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 많이 내겠죠,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징수한 이후에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혜가 비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험료 선정 기준 소득이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 미래를 대비한 것이고 상호부조 성격이다. 중요하죠, 상호부조. 그래서 보험은 다 개인 보험이든 사회 보험이든 다 상호부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류를 좀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해서 내용을 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한 개는 생활 무능력자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가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 다음에 공공부조를 보시면 이거는 소득 기준으로 국가가 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 지정이 되면 해당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국가가 전담합니다, 부용은. 그 다음에 현재적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사후 처방식 복지에 해당한다. 공공부조의 특징은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부담은 세금을 낸 사람이 하죠. 세금은 누가 내는 거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혜택은 그런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복지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병은 복지에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개인의 부담이 없이 국가가 전액을 다 해주니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요. 그래서 사회보험도 그렇고 공공부조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는데, 누가 더 크냐 이러면 이제 공공부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종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기초연금.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은 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공공부조는 기초연금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해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비교 문제는 이렇게 되고, 이 정도만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모의고사 하나 좀 보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쉬겠습니다.